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선영이 정임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주제도 모르는 것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정임은 끌려나가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 제발, 이것 좀 놔줘. 방 안에 있던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복도 밖에서 이 모든 걸 딸 하진이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던 엄마를 위해 이제 딸이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간판 아래로 차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옷차림부터 남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고향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임은 식당 입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만든 반찬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담근 깻잎장아찌와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빈손으로 올 수 없다는 게 정임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한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발을 떼야 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인데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머, 정임이 왔네. 먼저 와 있던 고향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정임이 가져온 반찬을 테이블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옆에 놓인 백화점 선물 세트들 사이에서 정임의 손수 만든 반찬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오늘 제가 쏘는 거니까 편하게 드세요. 방 안으로 백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금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어깨에는 누가 봐도 비싼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사장의 부인답게 온몸에서 돈 냄새가 났습니다. 선영은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가리키며 자리를 정해줬습니다. 순희 씨는 여기, 명자 씨는 저기 앉고요. 영숙 씨는 이쪽으로. 마치 자기 집인 양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선영의 눈치를 보며 시키는 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임은 자연스럽게 끝자리로 밀려났습니다. 문과 가장 가까운 식당 직원들이 드나드는 그 자리였습니다. 정임은 낡은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기 음식 비싸지? 한 상에 10만 원은 하는 데래요. 이런데 자주 와봐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려주려는 듯 했습니다. 맞아요. 역시 선영 씨는 안목이 다르셔. 고향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선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들, 따뜻한 탕, 그리고 각종 나물과 구이가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비싸 보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 정임 씨. 저기 가방 좀 들어줘요. 무거워서. 한 사람이 명품 쇼핑백을 정임 쪽으로 밀었습니다. 정임은 묵묵히 가방을 받아 옆에 두었습니다. 정임 씨, 물 좀 떠다 줄래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임은 일어나서 정수기까지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무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 씨, 저기 술 좀 따라줘요. 이번에는 선영이었습니다. 빈 잔을 들어 보이며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정임은 묵묵히 일어나 술병을 들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불편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정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자식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의대 4학년이에요. 이번에 교수님한테 칭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성적도 상위권이래요. 선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역시 대단하네. 의사 되면 좋겠다 같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선영은 흐뭇한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집은 얼마나 큰지, 차는 무슨 차를 사줬는지.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임 씨 딸은 판사 됐다며요? 우리 동네에서 판사 나온 건 처음 아니에요? 순간 방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쾌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웃던 입이 굳어졌습니다. 아, 판사요? 선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은 판사도 개나 소나 다 되나 봐요. 예전만 못하죠, 뭐. 그냥 공무원이나 다름없잖아요. 정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운 좋아서 된 주제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우리 아들처럼 의사 돼서 개업하는 게 훨씬 낫죠. 의사는 평생 돈 걱정 없잖아요. 정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정임이었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건 참아왔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딸까지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 정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요, 누구 도움받아서 된 애 아니에요. 밤새 공부해서 스스로 된 거예요. 실력으로 된 거라고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선영의 눈치를 봤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방 안 사람들은 움츠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 내고 이 자리 마련한 줄 알아? 내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선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정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이 정임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정임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정임이 끌려나가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선영은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머리채를 잡은 채 정임을 끌었습니다. 주제도 모르는 것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감히. 선영의 고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임은 저항도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내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침묵이 가장 잔인한 공범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임의 흐느낌만이 고급 한정식집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정임이 가져온 반찬통은 여전히 테이블 구석에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로 바로 그 시각
같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건너편 다른 별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판사들의 정기 회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4살의 판사 윤하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증거만 볼 게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실 안의 선배 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은 늘 이랬습니다. 냉정하지만 공정했고 원칙적이지만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진 판사는 꼼꼼하네. 한 선배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거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하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 그건 칭찬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차갑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긴 회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진도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잠시 복도로 나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엄마 목소리를 들은 지 일주일도 넘었습니다. 하진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두꺼운 목재문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번호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어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제도 모르는 것이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도 저 끝, 한 방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판사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누군가 다치고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또 다른 고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진은 반쯤 열린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무릎을 짚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진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여자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엄마. 하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는 엄마 강정임이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떨리는 어깨, 그리고 바닥을 짚은 손. 분명 엄마였습니다. 하진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야 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서 엄마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저 여자의 손을 떼어내고 엄마를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진의 발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의 눈빛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이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마. 들어오지 마. 소리 없는 말이었지만 하진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던 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 윤아진과 딸 윤아진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라면 당장 들어가서 폭행을 제지해야 했습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한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로서는 엄마의 눈빛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엄마는 하진을 막는 걸까요? 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결국 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대들 생각하지 마.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하진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 온몸을 떨면서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하진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회의실에서 동료 판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하진 판사, 괜찮아요? 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쥔 주먹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 번 더 쳐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쉬세요. 동료가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진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누르려던 엄마의 전화번호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하진은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귀갓길 택시 아니었습니다. 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멈추지 않는 도시의 불빛들. 하지만 하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엄마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엄마, 머리채를 잡힌 엄마, 그리고 오지 말라고 말하던 엄마의 눈빛. 하진의 주먹이 다시 떨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하진을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진이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엄마가 끓여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작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시금치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 엄마가 늘 해주던 대로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진은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 한정식 집에서 본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진이 다가갔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왔니? 배고프지? 밥 먹어.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하진은 봤습니다. 엄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흔적을, 손등에 생긴 시퍼런 멍을,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엄마, 손.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재빨리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오늘 장 보다가 넘어졌어.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한정식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봤으니까요. 밥 먹어. 식기 전에 정임이 밥상 앞으로 하진을 이끌었습니다. 하진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정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 봤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억지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뭘 봤다는 거니? 오늘 오후에요. 한정식 집에서 제가 다 봤어요.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채 잡히고 바닥에 쓰러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 봤다고요. 정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진이 일어나 냉장고로 갔습니다. 얼음찜질팩을 꺼내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손 주세요. 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임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등에는 선명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끌려갈 때 바닥에 부딪힌 흔적이었습니다. 하진은 얼음찜질팩을 엄마 손에 살짝 대주었습니다. 정임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괜찮아. 엄마는 늘 그래요. 괜찮다고만 하잖아요. 하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정임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씩씩하던 딸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정임이 작게 말했습니다. 왜 엄마가 미안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네가 판사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더 수군거릴까봐. 네가 힘들어질까봐 그랬어.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당하고만 있으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하진은 신고하겠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이 먼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진아, 안 돼. 왜요? 명백한 폭행이에요.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진다. 네가 판사라는 게 다 알려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정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참고 살면 돼. 어차피 오래 볼 사람들도 아니고. 정임은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진은 엄마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엄마한테 이런 거 처음이에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거든. 정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부터 날 무시했어. 집안이 가난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성인 돼서도 똑같았지. 정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제는 감정도 메말라 버린 것 같았습니다. 고향 모임 갈 때마다 날 심부름시키고 무시하고. 그래도 참았어. 괜히 맞서봤자 더 힘들어질까봐. 엄마, 작년에는 가게에 위생신고가 들어왔었어. 한 달 동안 장사를 못했지.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한 거더라고. 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엄마가 힘들어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니.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네가 바쁜 걸 아니까. 판사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엄마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정임은 딸을 위한다는 이유로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곁에 없어서, 제가 몰라서. 하진은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4해를 살면서 엄마 앞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약해서 그래. 엄마는 약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너무 강해요. 너무 참고 살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엄마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 장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한정식 집의 구조, 방의 위치, CCTV가 있을 만한 곳, 출입구, 복도의 모양. 판사 윤하진의 눈으로 현장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하진의 노트에는 촘촘한 글씨들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닌 판사로서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진은 겨우 2시간 잠을 잤습니다. 눈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하진이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자 정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하지만 정임의 손목에는 여전히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하진은 엄마를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임은 할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진이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밥을 데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먹다가 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랑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정임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어. 정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같은 반이 됐는데 그때부터 날 따돌렸지. 집이 가난하다고, 옷이 낡았다고. 정임은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백선영은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딸이었습니다. 늘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왔습니다. 반면 정임은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공책 빌려달라고 하면 일부러 안 빌려줬어.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도 쟤한테 빌려주지 말라고 했지. 정임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엔 혼자 먹게 했어. 같이 먹으려고 하면 다른 애들이 피했거든. 선영은 반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선영이 싫어하는 아이는 다들 피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았어. 소문을 내고 다녔지.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둥, 거짓말을 한다는 둥.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고 듣고 있었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어요? 아니, 한동안은 안 봤지. 시집가고 애 낳고 하면서 연락이 끊겼거든. 정임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 고향 사람들 모임이 다시 생겼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옛날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지. 처음에는 반가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영이가 제일 잘 살았거든. 남편이 건설회사 사장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또 시작됐어. 모임 때마다 정임은 심부름을 했습니다. 짐을 들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술을 따랐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한 번은 명절 때였어. 다들 가족들이랑 보낸다고 연락이 없더라고. 혼자 집에서 쉬고 있었지. 정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설날 지나고 나서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 다들 모여서 회 먹고 놀았더라고. 나만 빼고. 하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네가 바쁜 걸 아니까. 판사 일도 힘든데 엄마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정임은 늘 그랬습니다. 자기 일은 참고 딸에게는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작년에 위생신고 들어온 거 말했잖아. 네, 기억나요. 그것도 선영이가 시킨 거더라. 나중에 알았어. 고향 사람 하나가 살짝 귀띔해줬거든. 정임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맛있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생 불량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조사했지. 아무 문제도 없었어. 그런데도 한 달 동안 장사를 못했어. 신고 들어오면 영업을 멈춰야 하니까. 한 달 동안 수입이 끊겼습니다. 정임은 그 한 달을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왜 그때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익명신고였으니까. 누가 했는지 증명할 수도 없고. 정임은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진은 엄마의 핸드폰을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핸드폰 좀 볼게요. 왜? 혹시 문자나 카톡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정임은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하진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고향 사람들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선영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하진은 그 대화를 열었습니다. 2달 전 메시지였습니다. 정임 씨,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요. 괜히 나댔다가 후회하지 말고.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모임에서 내가 선영이 말에 살짝 반박했거든. 그랬더니 그런 문자를 보냈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요? 별거 아니야. 그냥 음식값을 다 내는 건 부담스럽다고 나눠내자고 했을 뿐이야. 정임의 의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3달 전 것이었습니다. 내 딸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마. 보기 싫으니까. 하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협박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참고 있었어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 그냥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엄마, 이건 참고 살 일이 아니에요. 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고 협박이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정임은 딸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진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하지 않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법은 증거를 따라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임은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진아, 엄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할게요. 하진은 핸드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협박 문자, 모욕적인 메시지,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할 거예요. 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하진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엄마, 이건 무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진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하진은 엄마를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좀 다녀올게요. 어디 가니? 증거 확보하러요. 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판사로서의 냉정함이 돌아왔습니다. 하진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그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전 그 일이 벌어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매니저님 계세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매니저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틀 전에 여기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송죽 별실이었을 겁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일 있었던 거 아세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이신가요? 아니면 피해자 가족입니다. 하진의 대답에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좀. 두 사람은 식당 안쪽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매니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정말 심했습니다. 일하면서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고함 소리가 들려서 제가 뛰어갔는데 한 분이 다른 분 머리채를 잡고 끌고 있더라고요. 바닥에 그릇도 깨지고. 매니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손을 뿌리치더니 계속.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CCTV 있나요? 하진의 질문에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 있습니다. 방안은 없지만 복도는 다 찍혀요. 그 영상 아직 남아있을까요? 일주일은 보관합니다. 경찰에서 요청하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필요하면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손님들 일에 끼어들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날 정말 너무했어요. 제가 봐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매니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본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을 나온 하진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격자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백선영, 가해자, 강정임, 피해자, 고향 사람들, 목격자들, 한정식집 매니저, 증인, 그리고 증거 목록을 적었습니다. 복도 CCTV 영상, 협박 문자 메시지, 엄마 손에 멍, 깨진 그릇. 하진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했습니다. 폭행죄는 명백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끌었으니까요.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개나 소나 판사 된다는 발언, 실력도 없는 주제라는 말들, 그리고 협박죄도 가능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충분히 협박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직접 사건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마니까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은 판사가 직접 다룰 수 없었습니다. 하진은 법무법인에 다니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하진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 지금 시간 돼? 응, 괜찮아. 말해봐. 하진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법적인 부분만 물었습니다. 폭행 사건인데 피해자가 가족이야. 내가 직접 할 순 없잖아. 그럼 경찰에 고소하는 게 먼저지.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민사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수진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해? CCTV 있고 증인도 있고 문자 증거도 있어. 그럼 문제 없겠네. 바로 경찰서 가.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은 하진은 바로 근처 경찰서를 검색했습니다. 강남경찰서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하진은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복잡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진도 줄을 섰습니다.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분. 하진이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폭행과 협박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작성해 주세요. 피해자 인적사항, 가해자 인적사항,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적어 주시고요. 하진은 차분하게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강정임. 엄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가해자 백선영. 사건 경위를 적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정식집 송죽 별실에서 피해자 강정임은 가해자 백선영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끌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넘어져 손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진은 핸드폰에 저장한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CCTV는 어디 있나요? 한정식집 복도에 있습니다. 매니저분이 협조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진은 매니저의 명함도 건넸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매니저분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는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배정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진은 고소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작은 종이였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서를 나온 하진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일 잘 됐니? 네, 고소 접수했어요. 전화 너머로 정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엄마. 이제 법이 엄마 편이에요. 하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진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침묵했습니다. 참는 게 착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법은 침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으라고 합니다.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고소를 접수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진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배정되면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하진 판사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차성우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진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차성우, 백선영의 남편,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재무팀에서 일했었는데요. 판사님 어머님 일,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조용한 곳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한강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하진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판사님? 네, 앉으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조용해요. 하진이 안심시켰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민수 전 대한건설 재무팀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초까지 대한건설에서 일했습니다. 차성우 대표 밑에서요. 김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회계장부가 조작되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요? 공사비를 부풀려서 청구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쓰는 겁니다. 그 차액을 빼돌리는 거죠. 김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하진은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제가 확인한 것만 수십억 원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하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대표님한테 직접요. 이건 잘못됐다고, 고쳐야 한다고. 그랬더니요. 한 달 뒤에 저를 잘랐습니다. 갑자기 구조조정이라면서요. 김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다니던 회사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아내도 해고됐어요. 하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 아들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애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학교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무 증거도 없었죠.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니까. 하지만 소문은 퍼졌어요. 한 달 동안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김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원만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가족까지 노린다는 걸요. 하진은 엄마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반찬 가게에 들어온 위생신고. 혹시 위생신고도 그런 방식인가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부 고발하거나 문제 제기한 사람들, 그 가족들을 조사해서 약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넣어요. 위생이든 세금이든 뭐든요. 판사님, 어머님 가게도 그렇게 당한 겁니다. 제가 회사 컴퓨터 로그를 확인했거든요. 신고가 회사 IP에서 접속된 걸 봤어요. 하진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김민수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회계장부, IP 기록, 내부 이메일. 제가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았어요. 하진은 USB를 받았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엄청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왜 이제야 나오신 거예요? 하진의 질문에 김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이 났습니다. 제 가족이 더 다칠까봐 그냥 조용히 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마음을 바꾸셨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판사님 어머님이 고소하셨다는 거. 그 나이에 용기를 내셨더라고요. 김민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창 나이 남자가 가족 지킨답시고 비겁하게 숨어 있었는데 그분은 홀로 싸우시는 거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진은 김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민수는 회사 내부 구조, 돈의 흐름, 보복 패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로 충분할까요?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면 나서겠습니다.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하진은 김민수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보호해 드릴게요. 제가 검찰 쪽에 연락해서 증인 보호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카페를 나온 하진은 김민수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하진이 뭔가를 느꼈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색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시동이 켜진 채로요. 차 안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혹시 저 차 아세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민수가 그쪽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차가 요즘 제 집 앞에도 자주 서 있었어요. 하진은 재빨리 핸드폰으로 차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오늘은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하진은 김민수를 택시에 태운 뒤 다시 검은색 차를 확인했습니다.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진은 핸드폰을 꺼내 검찰청에 근무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 윤하진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잠깐 상담 가능하세요? 사건의 규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하진은 USB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날 저녁 하진은 검찰청 근처 식당에서 선배를 만났습니다. 강태수 검사였습니다. 하진보다 5살 위로 사법연수원 선배였습니다. 하진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선배님, 이거 좀 봐주세요. 하진은 김민수에게 받은 USB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 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횡령, 배임, 조직적 보복. 이거 생각보다 큰 사건인데? 네, 저도 처음엔 단순 폭행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고들수록 더 나오네요. 강 검사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금융조사팀이랑 공조하겠어. 회계장부 분석하고 IP 추적도 정식으로 의뢰할게. 제보자 보호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수상한 차량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증인 보호 프로그램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강 검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진아, 너도 조심해. 상대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을 거야. 알아요. 각오는 했습니다. 이틀 뒤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검사가 하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진아, IP 추적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요? 내 엄마 가게 위생신고 대한건설 본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접속한 거 맞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신고 들어갔더라. 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계장부도 분석했는데 수십억 원대 횡령 정황이 확실해. 공사비 부풀리기, 허위 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운용. 증거가 다 나왔어. 정식 수사 들어가는 거죠? 당연하지. 이미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어. 내일 아침에 회사 들이칠 거야. 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중견 건설사 대표 부부, 억울한 누명 주장. 차성우와 백선영이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하진은 급히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백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차성우와 변호사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백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향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도 그냥 오래된 친구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다가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백선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기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하진은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진아. 정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가게 앞에 기자들이 와 있어. 하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볼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문 잠그고 계세요. 하진은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의 가게에 도착하니 정말 기자 서너 명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정임 씨 계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진이 기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심신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취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이시죠? 자기 엄마 사건에 개입하시는 건가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개입이 아닙니다. 가족으로서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건 법정에서 밝혀질 일입니다. 증거로 말할 겁니다. 하진은 단호하게 말한 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가게 안쪽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하진아. 이러다가 네가 피해보는 거 아니니? 정임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고향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임 씨, 이거 너무 큰일 만드는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우리까지 증인으로 불려가면 어떡해? 난 아무것도 못 봤어. 선영이 남편이 건설회사 사장인데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야? 하나같이 도망치려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엄마,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하진은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엄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가게는 제가 관리할게요. 미안하구나, 하진아. 네가 이런 고생을. 엄마,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검찰, 대한건설 압수수색. 횡령 혐의 수사. 검찰이 움직인 것입니다. 하진은 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뉴스 봤어요. 응. 오늘 아침에 회사 들어갔어. 장부 다 확보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압수했어. 차성우는요? 변호사 대동하고 나타났더라.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 조만간 소환조사 들어갈 거야. 전화를 끊은 하진에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백선영 측 변호사에게서였습니다. 판사님, 합의 의사 있으십니까? 차갑게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합의금 5천만 원 제시합니다. 폭행건에 대해서요. 하진은 단칼에 잘랐습니다.
합의 불가능합니다.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까지 가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피곤한 거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하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합의하자고 했어요. 돈 준다고. 그래. 얼마래? 5천만 원이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정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하진아.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지. 네, 엄마. 이건 존엄의 문제예요. 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일주일 뒤 검찰청이었습니다. 차성우와 백선영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선영은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해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백선영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장난이라는 말에 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이었습니다. 강태수 검사가 백선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12월 28일 오후 6시경 한정식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별일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었죠. 백선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정임 씨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요. 아, 그거요? 장난이었어요. 우리 원래 친하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이라 스스럼 없이 지냈어요. 강 검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요. 괜히 나댔다가 후회하지 말고. 이것도 장난입니까? 백선영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그냥 충고였어요. 친구로서요. 강정임 씨 반찬 가게에 3차례나 위생 신고를 넣은 것도 장난입니까?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강 검사는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IP 추적 결과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컴퓨터 대한건설 본사 사무실에서 나갔습니다. 사용자는 귀하의 남편 차성우 씨 비서실이었고요. 백선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CCTV를 보겠습니다. 강 검사가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한정식 집 복도 화면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선영이 정임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정임이 바닥에 넘어지고 손을 내밀며 애원하는 모습까지 다 보였습니다. 백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도 장난입니까? 백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죄입니다. 옆방에서는 차성우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회계 장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검사가 두꺼운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부풀리기로 약 48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습니다. 차성우는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건요? 내부 고발자 김민수 씨와 그 가족에 대한 보복 정황. 회사 이메일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차성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의 결제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요. 검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차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중견 건설사 대표 부부
폭행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백선영 편을 들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인 백선영, 과도한 처벌 아니냐는 의견도. 백선영의 눈물 인터뷰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 사업 도우면서 고향 사람들도 챙기고. 그런데 이렇게 매도당하는 게 너무 억울해요. 일부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냐? 친구 사이인데. 돈 많은 사람 괴롭히기 아니야?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정식집 매니저가 방송 인터뷰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폭행이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매니저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분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손등에서 피도 났어요. 제가 말렸는데도 가해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매니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이게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대한건설 전 직원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차성우 대표는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기한 직원들과 가족들을 보복했습니다. 김민수는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제 아내도 해고당했고 제 아들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건 조직적 범죄잖아. 돈으로 사람 짓밟는 거네. 법대로 처벌해야 해.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진도 조용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진실은 증거가 말합니다.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로 밝혀집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수천 명이 공감했습니다. 사흘 뒤 법원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차성우와 백선영이 법정에 섰습니다.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 백선영, 혐의를 인정합니까? 백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피의자 차성우,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합니까? 차성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선영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차성우는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법원 밖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과하실 말씀 없습니까? 피해자께 전하고 싶은 말은요? 백선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던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진아. 네, 엄마. 이제 끝난 거니? 하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재판이 남았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벌을 받는구나. 정임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하진은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야, 네가 있어서 가능했어.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재벌 부부 구속, 권력형 범죄 드러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백선영과 차성우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관계자들. 하진은 정임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떨리긴 하는데 괜찮아. 정임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을 계속 주물럭거렸습니다. 증인으로 들어가시면 보신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내가 떨면 어쩌나. 엄마는 피해자예요. 떨려도 괜찮아요. 진실만 말하시면 됩니다. 하진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진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판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피고인석에 백선영과 차성우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습니다. 한 달간의 구치소 생활이 역력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백선영, 차성우에 대한 폭행, 협박, 횡령, 배임 사건입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기소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백선영은 2024년 12월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정식 집에서 피해자 강정임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차성우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반찬가게에 허위 위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인 차성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 자금 48억 원을 횡령했으며 내부 고발자와 그 가족들을 조직적으로 보복했습니다. 기소 내용이 낭독되는 동안 백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강정임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정임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증인, 편하게 말씀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12월 28일 한정식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딸을 욕하는 말에 반박했거든요. 그랬더니 화를 내며 정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딸이 판사가 된 걸. 피고인이 시기했습니다. 그날도 개나 소나 판사 된다. 실력도 없는 주제라고 말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정임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무시당해도 모욕당해도 참았어요. 정임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저는 늘 참는 게 착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싸우면 안 된다고, 말대꾸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습니다.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딸까지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방청석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 맞습니까? 네, 중학교 때부터요. 그럼 친한 사이였겠네요? 친구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친구였던 적 없어요.
하지만 같은 모임에 계속 참석하셨잖습니까? 싫으면 안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인, 질문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물러섰습니다. 다음은 한정식 집 매니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냈습니다. 매니저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피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라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CCTV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화면에는 백선영이 정임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고향 사람들 몇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만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백선영,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백선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백선영은 정임 쪽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 시선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차성우는요? 죄송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차성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뒤입니다. 양형 의견을 들은 뒤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정임은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하진이 엄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떨었지만 다 말했구나. 네, 엄마. 엄마 목소리 다 들렸어요. 다들 엄마 말씀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고향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 한정식 집에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임 씨.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정임은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겁쟁이였어요. 선영이 눈치 보느라.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 하진은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 보여요. 그래,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정임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2주 뒤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다시 법정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판결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하진과 정임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정임의 손은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백선영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협박과 허위 신고로 피해자의 생업을 방해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권력과 재력을 이용한 조직적 괴롭힘입니다. 법은 이를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백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백선영, 폭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차성우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판장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48억 원을 횡령했으며 내부 고발자와 그 가족들을 보복했습니다. 이는 기업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입니다. 차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 차성우,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쾅! 다시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성우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백선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려 했지만 법정 경위가 부축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정임의 얼굴에는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끝났구나.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진이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정임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 내세요. 법이 여러분 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이제 당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재벌 부부 비리 사건 선고, 차성우 징역 5년 실형, 63세 피해자의 용기, 사회에 던진 메시지. 일주일 뒤 정임은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문을 닫았던 반찬 가게였습니다. 하진이 청소를 도왔고 엄마는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개장이에요. 떨리시죠? 응. 손님이 올까? 올 거예요. 다 알아요. 엄마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침 9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앞에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강정임 사장님, 재개장 축하드립니다. 마이너스 동네 주민 1동. 용기 있는 어머니를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시장 상인회. 정임은 화환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반찬 사러 왔어요. 역시 여기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정임을 격려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깻잎 장아찌 2통 주세요. 멸치볶음도 하나요. 정임은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늦게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민수였습니다. 판사님, 어머님. 김민수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정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김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먼저 나섰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못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임은 김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서로 도운 거예요. 고마워요. 김민수는 반찬을 가득 싸갔습니다. 자주 올게요. 여기 반찬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김민수가 돌아가고 정임은 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네, 엄마. 좋은 분이세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정임은 매출을 세어보며 놀랐습니다. 어머, 오늘 이렇게 많이 팔렸어? 축하드려요, 엄마. 재개장 대박이에요. 다 내 덕분이야, 하진아. 아니에요. 엄마가 용기 내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정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하진은 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랜만에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윤하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진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참고 살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진은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하진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피해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하진은 깨달았습니다. 법은 침묵을 깨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것을,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의 가게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었고 매출도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단톡방에서는 백선영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부는 정임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임은 그 메시지들을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하진이 엄마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하진이. 배고프지? 밥 먹었어? 아직이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러 왔어요. 정임은 환하게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진아. 네, 엄마. 고마워. 네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어. 하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임은 딸의 얼굴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정임은 이제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진은 법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정의를 찾고 존엄을 되찾은 사람들처럼.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임과 하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